영육이호법, 고통을 다스리기 위한 고통을 다스리기 위해서 고통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적어도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 있었다. 그는 기원전 400년 전 자신의 격언집에 이렇게 적었다. 두 가지 고통이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강한 고통이 다른 고통을 약화시킨다. 고통스러운 질병 상태를 다스리기 위해서 고통스럽거나 해로운 자극을 사용하는 예는 치료의 역사에 수없이 많다. 부항수포, 소작, 술, 뜸질 등의 영웅요법이라 불리는 고통스러운 치료법은 20세기 전에 널리 활용되었다. 영웅요법의 인기는 의료 종사자들이 약물요법을 발견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약리치료의 출현으로 고통을 다스리는 방법은 일종의 돌팔이 수법으로 폄하되었다. 하지만 약리치료의 한계와 폐해가 최근에 부각되면서 고통스러운 치료법을 포함한 비약리치료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11년 한 주요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 독일의 크리스티안 슈프랭어와 그의 동료들은 그 옛날 히포크라테스가 생각한 고통에 대해서 실증적인 증거를 내놓았다. 그들은 건강한 20명의 젊은 남성들의 발과 다리에 열기를 비롯한 고통 자극이 주는 효과를 신경차려법을 통해서 추적했다. 결과로 처음의 고통 자극으로 인한 고통 경험은 두 번째의 고통 자극과 함께 완화되었다. 2001년 중국 전통의학연구원 교수 류샹 중국과학회 에보에 논문을 게재했다. 여기서 그는 수세기의 역사를 가진 침수를 재조명하면서 현대과의 눈으로 그 원리를 살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침술의 효험은 침삽입과 함께 일어나는 고통을 통해서 일어난다. 조직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바늘 찌르기는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유해 자극인데 작은 고통으로 큰 고통을 억제한다. 오피오이드 수용체 차단체인 날트렉솔은 최근 만성 통증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치료법은 신체에서 자체 생성하는 물질, 대표적으로 엔돌핀에서 일어나는 오피오이드의 효과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면 신체가 거기에 속아서 적극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오피오이드를 더 많이 만들게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 섬유 근육통을 앓는 28명의 여성이 소량의 날트렉손이 함유된 알약 하나를 12주 동안 그리고 이어서 설탕 알약을 4주 동안 매일 복용했다. 섬유 근육통은 알려지지 않은 병인으로 인한 만성 통증 상태를 뜻하는데 그 병인은 통증을 참아내는 개인의 한계점이 선천적으로 낮은 경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연구에는 이중명금법이 쓰였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과 건강관리팀 모두가 참여자들이 어떤 알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몰랐다. 각각의 여성은 휴대용 컴퓨터를 지급받아 자신의 통증, 피로 등의 증상을 매일 기록했고 알약 섭취를 멈춘 후에도 4주 동안 증상 기록을 계속했다. 연구 저자들은 이렇게 보고했다. 참여자들은 미약이 아닌 LDN 소량의 날트렉솔을 복용하는 동안에 통증 점수가 훨씬 더 많이 감소하는 경험을 했다. 또한 그들은 LDN을 복용하는 동안에 일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분도 더 좋아졌다고 밝혔다. 전기 충격을 뇌에 작용해서 정신질환을 다스리는 방법은 20세기 초부터 활용이 되었다. 1938년 4월 우고 세를레티와 루치노 비니는 세계 최초로 전기 경련 충격 치료 요법을 치료법으로 썼는데 그 대상이 된 40대 환자의 증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이상한 신조어를 활용한 이해할 수 없는 횡설수설만으로 자신을 표현했다. 승차권이 없이 기차를 타고 밀라노에서 온 탓에 그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세를레티와 비니가 그의 뇌에 처음으로 전기를 흘려보냈을 때 환자의 모든 근육이 아주 짧게 긴장하면서 침대에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다. 그러더니 그는 의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바로 침대 위로 쓰러졌다. 곧 몽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는 조용해졌다. 우리가 개들에게 실험했던 경우 처음에서 미루어 봤을 때 전압을 너무 낮게 줬던 것이 분명했다. 세를레티와 비니는
이어서 더 높은 전압으로 충격을 줘야 할지를 두고 논의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환자는 다시 한대 나 죽으라고 소리쳤다. 그러한 항의에도 그들은 두 번째 충격을 가했다. 여기에는 1938년에 기차표나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없이 밀라노에 가면 안 되었다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다. 환자가 두 번째 충격에서 회복하자 세를레티와 비니는 그가 스스로 자리에 앉아 마치 자기에게 무엇을 바란다고 묻는 듯이 희미한 미소를 띠고 주변을 침착하게 둘러보았다고 밝혔다. 나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하고 물었다. 그는 더 이상 행설수설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잠들었던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다. 그 환자는 ECT 치료를 2달 동안 13번 더 받았고 보고에 따르면 완전히 회복한 상태로 퇴원했다. ECT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학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훨씬 더 인도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근육 이완제와 신경근 차단제로 고통스러운 근육이 저런 걸 맞는다. 그리고 마취제로 환자들이 시술받는 동안의 수면 상태에서 의식이 거의 없도록 조치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치료에서 고통 자체가 매개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ECT는 뇌의 호르메시스 충격을 가해 항상성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광범위한 보상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ECT는 그것이 미시 환경에서 다양한 신경화학적인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유전자 발현, 기능적인 연결성, 신경화학 물질, 혈액내 관문의 투과성, 면역체계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변화는 ECT의 치료 효과에 대한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다들 데이비드를 기억할 것이다. 처방각 성지에 중독되어서 병원 신세를 졌던 섭조분 많은 컴퓨터공 말이다. 퇴원 후 그는 우리 팀의 유능한 젊은 치료라서 매주 노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노출 치료는 환자를 곤증 속에 있기, 다리를 가로질러 운전하기, 비행기 타고 가기 등 여러 불편한 상황 속에 의도적인 노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그 행위를 견디는 능력이 향상된다. 이를 통해서 환자들은 그런 상황을 즐기게 될 수도 있다. 나를 해하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남긴 그 유명한 경고는 심리치료에서도 참이다. 데이비드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낯선 이들과의 대화였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과 담소 나누기가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였다. 저의 치료 과정은 그가 몇 달 후에 내게 말했다. 회사의 탕비실, 휴게실 아니면 구내식당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본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점심 전, 점심시간, 점심 후로 일정을 짰습니다. 그리고 대화 전에, 대화 중, 대화 후에 받는 고통을 측정해야 해서요. 1부터 100까지 점수가 있는데 100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수준을 가리켰고요. 현대인은 자신을 걸음걸이, 호흡, 심장박동 등을 숫자로 표현하는 데 익숙하다. 무언가의 숫자를 부여하는 일이 경험을 익히고 표현하는 방식이 되었다. 숫자로 자기 인식을 하는 방법은 실리콘밸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학의 밝은 컴퓨터 엔지니어링 사람들에게 특히 잘 맞는 듯하다. 대화하기 전에 기분 어땠어요? 숫자가 몇이었죠? 내가 물었다. 대화 전에는 100이었죠. 정말 두려웠어요. 얼굴은 시뻘개지고 땀도 났죠. 어떤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웠나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웃을까 봐 두려웠어요. 아니면 제가 이상해 보인다고 HR이나 경비한테 얘기할까 봐 두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제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던 일들은 전혀 안 일어났어요. HR팀이나 경비한테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죠. 저는 불안감을 떨쳐내면서 그리고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그 순간에 최대한 오래 머물렀어요. 대화는 아마 4분 정도 이어졌을 거예요. 대화 후에는 숫자가 어떻게 됐죠? 40 정도였어요. 불안감이 확 줄었죠. 몇 주 동안 하루에 3번씩 스케줄에 맞춰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쉬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 밖의 사람들한테도 도전해봤죠. 얘기해주세요.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랑 일부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에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대화 자체를 피하려고 늘 앱으로 주문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주문했죠.
뭔가 바보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카운터 위에 커피를 조금 흘리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이 얘기를 저희 치료사한테 했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이번에는 일부러 커피를 흘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스타벅스에 갔을 때부터 커피를 흘렸죠. 불안했지만 적응이 됐어요. 지금 왜 웃는 거죠? 지금 저희 인생이 얼마나 다르는지 왜 모르실 거예요. 경계심도 줄었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을 피하려고 미리 열심히 계획을 짤 필요도 없게 됐어요. 사람으로 가득 찬 열차를 피하려고 다음 열차 그 다음 열차를 기다렸다가 지각하는 일도 없어졌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이렇게 요세미티어 엘케 피텐 암벽을 로프 없이 등반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알렉트 호널드의 뇌를 찍어보니 펜데츠의 활성화 정도가 평균 수준보다 낮게 나왔다. 우리가 무서운 그림을 볼 때 뇌를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 찍어보면 빛을 발하는 한 부위가 바로 편도체다. 호널두의 뇌를 살펴본 연구자들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급이 적다고 추측했다. 그래서 그가 초인적인 등반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하지만 호널두 본인은 그들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저는 솔로 등반을 정말 많이 해서요. 등반 기술 연습도 정말 많이 해서 익숙한 영역이 꽤 넓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정말 터무니없어 보여도 저한테는 평범한 일입니다. 호널두의 내가 보이는 차이에 대해서는 신경 적응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한 내성이 발달했다는 설명이 가장 그럴듯하다. 내 추측의 공포 민감도 측면에서 호널드의 뇌는 처음에서는 일반적인 뇌와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년간 암벽을 오르면서 자신의 뇌를 공포에 반응하지 않도록 자기도 모르게 단련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호널드가 두려움도 모르는 뇌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기능적인 자기 공명 영상 기계 안에 들어갔을 때 공황발작 가까운 반응을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두려움에 대한 내성은 모든 자극에 동일하게 통하지 않는다. 알렉스 호널드와 나의 환자 데이비드는 똑같은 공포의 산에서 서로 다른 지역을 올랐다. 호널드의 내가 로프 없이 암벽을 타는 데 적응했듯이 데이비드는 불안을 견디게 하는 정신적인 굳은 쌀을 만들어서 세상과 소통을 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고통을 다스리는 고통, 불안을 다스리는 불안. 이러한 접근법은 반직관적이고 우리가 질병, 고통, 불편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지난 150년 동안 배운 것과는 완전히 대치가 된다. 그러나 여기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 고통이 선물하는 쾌락. 찬물이 주는 충격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초반에 클수록 마이클이 말했다. 이후에는 느끼는 황홀감도 더 커진다는 것을 시간을 가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2019년 4월 메인 대학교 앨런 로젠바스 교수가 내게 이메일을 보냈다. 최근에 내가 동료와 함께 중독 치료에 관한 운동의 역할을 주제로 책에 게재했던 그의 사본을 구하고 싶어 했다. 그 원안은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그에게 해당 원고를 보냈다. 약 한 주가 뒤에 그가 메일을 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글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 가지 이슈를 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생쥐와 쥐의 쳇바퀴 뛰기가 자발적 운동의 사례인지 아니면 병으로 인한 운동의 사례인지 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쳇바퀴에 갇힌 어떤 동물들은 과할 정도로 뛰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연구는 야생 설치류를 들이 밖에 남겨진 쳇바퀴를 이용하곤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흥미를 느낀다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이후에 몇 차례 이메일 대화가 오갔다. 시계 필드라고도 알려진 생체 리듬을 연구하는데 40년을 바친 로젠바스 박사는 내게 쳇바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이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로젠바스가 내게 말했다. 쳇바퀴는 동물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켜보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 이해되었습니다. 휴식의 반대가 운동이라는 식이었죠. 그러다가 사람들은 쳇바퀴를 타는 게 타성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쳇바퀴는 그 자체로 재미있는 놀이였던 것이죠. 하나의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성인 해마의 신경 발생이었습니다. 이런 중장년층도 뇌의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새로운 뉴런이 생겨서 신경회로에 결합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했고 로젠바스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경발생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로 예를 들면 복잡한 미로처럼 강화된 환경 조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자극을 주는 쳇바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쳇바퀴 연구가 한 시대 전체를 풍미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로젠바스가 말했다. 쳇바퀴는 엔도오피오이드, 도파민, 엔도카나바노이드와 동일한 효과를 내었습니다. 모두 뇌의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죠. 쳇바퀴가 반드시 건강한 생활 방식의 모델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쳇바퀴는 생제기의 중독의 특성이자 쾌락의 원천이다. 쳇바퀴를 비롯해서 물, 음식, 구멍, 파기, 재료, 보금자리 등을 포함한 230m 터널의 복잡한 미로가, 다시 말해서 재밌게 할 거리가 많은 거대한 영역이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에 생쥐들은 풀어두면 쥐들은 대부분 시간을 쳇바퀴에서 보낸다. 철새들은 평평한 트레드밀이나 미로에 있을 때보다도 쳇바퀴에서 훨씬 더 긴 거리를 뛴다. 쳇바퀴가 함께 갇힌 철치리는 꼬리가 쳇바퀴 모양처럼 위로 갔다가 자기 머리 쪽으로 향하면서 완벽한 곡선을 이룰 때까지 뛴다. 바퀴가 작을수록 꼬리의 곡선은 더 예리해진다. 어떤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뛴다. 쳇바퀴의 위치는 물론 참신한 정도나 복잡한 정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야생 생쥐들은 둥근 바퀴나 허들이 있는 바퀴를 더 좋아한다. 또한 쳇바퀴를 돌리며 엄청난 조정력과 고개와 같은 기술을 선보이기도 한다. 스케이트 보드 공원의 10대들처럼 앞뒤 모든 방향으로 바퀴의 거의 꼭대기까지 반복해서 실려나가거나 바퀴 윗면의 바깥쪽에서 달리거나 꼬리로 균형을 잡으면서 바퀴 바깥에서 벌떡 일어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CM 셔윈은 쳇바퀴에 관한 1997년 리뷰에서 쳇바퀴의 내적 강화 성질을 이야기했다. 쳇바퀴 뛰기의 3차원의 속성은 동물에게 강화될 수가 있다. 바퀴를 뛰는 동안에 동물은 움직임의 속도와 방향 측면에서 빠른 변화를 경험한다. 여기에는 바퀴의 가속도와 관성이라는 외생적인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험은 강화될 수가 있는데, 이는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특히 수직적인 움직임을 즐기는 인간들과 유사하다. 동물의 이와 같은 움직임 변화는 자연적인 환경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교의 의료센터 소속의 요한나 마이어와 유리 로버스는 야생 생쥐가 사는 도시 지역과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모래 언덕에 쳇바퀴를 하나씩 설치했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2년 동안 이곳에 들른 모든 동물을 촬영했다. 그 결과로 동물이 쳇바퀴를 이용하는 사례가 수백 건 발견되었다. 야생 생쥐들은 1년 내내 바퀴를 뛰었다. 그 외에서는 도시 녹지에서는 늦봄에 서서히 증가해서 여름에 절정을 이루었고, 모래 언덕에서는 한여름과 늦여름에 증가해서 가을에 절정에 달했다. 스카이다이빙, 카이트서핑, 행글라이딩, 봅슬레이, 활강스키, 스노우보드, 폭포, 카약, 빙벽 등반, 산악자전거, 캐년 스윙, 번지점프, 베이스점핑, 윙슈트 플라잉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는 쾌락 고통 쪽을 아주 세고 빠르게 내리친다. 아드레날린 한 방울 곁들인 강력한 고통 두려움은 뇌에 강한 마약을 만들어낸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만으로도 뇌의 보상 경로의 도파민 분비가 증가할 수가 있다. 이때 나타나는 뇌의 변화는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 같은 중독성 약물에 노출되었을 때와 유사하다. 우리의 뇌는 쾌락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내성을 갖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고통 쪽에 내성을 갖게 된다. 스카이다이버들은 대조군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스카이다이빙을 반복적으로 즐긴 이들이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무쾌감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구자는 이렇게 적었다. 스카이다이빙은 정동성이 있는 행동과 비슷하고 자연적인 터치감 경험에 자주 노출되는 이런 무쾌감증과 관련이 있다.
개인적으로 4km 높이의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자연적인 도치감이라고 부르긴 참 어렵지만 전체 결론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 스카이 다이빙은 중독을 이야기할 수 있고 반복할 경우에 집요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한계를 기술을 통해서 끌어올렸다. 2015년 7월 10일 울트라 마라톤 선수 스콧 주렉은 에팔레치안 산책로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조지아주부터 메인주까지 그가 달린 시간은 46일 8시간 7분이었다. 이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기술과 장비들을 활용했다. 경량 방수 내열보, 에어메쉬 러닝화, GPS 위성 추적기, GPS 시계, 아이폰 수화 시스템, 저리질 정제, 제비식 알루미늄 등산 스틱, 안개비를 가정한 위한 공업용 분무기, 코어 부위를 식히기 위한 아이스 컬러. 2017년 11월 남극 대륙 극처에서 루이스 퓨어는 섭씨 영하 3도, 화씨 26도의 물 1km를 수영복만 입고 수영했다. 퓨어가 태어난 남아공에서 영국령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가려면 하늘길과 바닷길을 이용해야 했다. 퓨어의 수영이 끝나자마자 그의 동료들은 그를 걸어 낚아채우다가 그 근처의 배로 옮겼고, 퓨어는 코어 부위의 온도를 평상시 온도로 되돌리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45분 동안 담갔다.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죽었을 것이다. 알렉스 호널드의 엘캐피텐 등반은 궁극적으로 기술을 버린 인간적인 성취처럼 보인다. 로프도 없고 기어도 없었다. 중력을 거스리며 용기와 전문적인 기술을 아슬아슬하게 드러낸 한 남자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누가 봐도 호널드의 위협은 그가 밧줄에 매달린 채 프리라이더. 호널드의 등반은 전문 촬영팀의 기록으로 남았다. 영화로도 나와 수백만 명이 관람했다. 이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와 세계적인 명성을 안겼다. 우리의 도파민 질서의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와 명성도 이러한 익스트림 스포츠의 중독성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련 증후군은 지구성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증상이다. 지구성 선수들은 훈련량이 너무 과한 나머지 한때 넘쳐나던 엔돌핀이 운동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대신에 보상 저울이 한계에 다다라 작동을 멈춘 듯이 고갈된 느낌과 불쾌감만 느끼게 된다. 이는 내 환자인 크리스와 오피오이드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과 비슷하다. 오해는 마시라. 익스트림 그리고 지구성 스포츠 하는 모든 이가 중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대한 중독성의 위험성이 그것의 효력, 양, 지속성의 증가에 따라서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찬물 입욕을 통해서 이런 쾌감을 갖네요.